재미있고 속 시원한 인포맥스 라이브. 저는 월요일의 남자 박종현입니다. 제대로 긴축하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저는 온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 혁명적인 그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갖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가 5%에서 더 넘지 않아. 너무 좋아. 그렇지만 1년 동안 이게 지속될 것 같아. 굉장히 기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두 깜짝 개가 놀랐습니다. 저 갑자기 지금 봉변 나갈 뻔했네 지금. 헤이 바비, 지금 달러 사도 돼?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네. 우리 변지엽님께서 슈퍼 달러라는 책을 내셨는데 갑자기 또 달러가 힘이 떨어져 또. 사실은요, 이게 제가 그 네. 슈퍼 달러라고 이렇게 명명 지은 거는 달러가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달러는 여러 통화 중에서 기축 통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뭐 달러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다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비단 제 책을 읽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뭐 저는 좋겠지만 뭐 어느 책이라도 이제 그 외환 시장, 국제 금융 시장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실 쓴 거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시장 상황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9월 말 10월 초가 달러화의 가장 강세였었고 최근 흐름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서 사실은 주식시장도 그때를 저점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해 금융시장은 거의 이 매크로장하고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달러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원인하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걸로 보는지 아니면 추세가 좀 바뀐 건지 또 우리 경제 일타 강사 우리 또 오건영 부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희대의 강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고금리라는 칼을 들고 휘둘고 있고요. 왼손에는 강달러라는 걸 갖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물가 잡는 데 특효약이라는 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달러가 강해졌을 때는 수입 물가를 낮추게 되면서 그리고 실물 경기에 둔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하고 강달러라는 두 개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한테는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살짝 주춤한 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살짝 꺾이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죠. 이게 너무 세게 휘두르다 보니까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너무 세게 휘두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막 베이는 거잖아요. 상처가 나고. 그래서 신흥국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변곡점이 나타났던 10월 달 중순에 뭐가 있었냐면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주요 논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스필오버와 스필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스필오버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신흥국한테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를 얘기하는 게 스필오버고요. 스필백이라는 말은 이 신흥국에 준 부작용으로 인해서 되려 미국 경제를 뒤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스필오버에서 왜 스필백까지 가야 되냐면 스필오버까지만 가면 아니 결국에는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힘들다고 미국 금리 인상 포기하냐?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미국의 문제로 스필백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무언가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달러를 사들이는 헤지펀드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달러를 사들이는 플레이를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셋이서 막 달러를 열심히 사고 있는 거죠. 원화를 팔고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막 삽니다. 근데 이게 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리스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로 돌겠죠. 이건 무섭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지우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좁혀놓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럼 두 개는 리스크가 아니죠. 세 번째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환시장에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쌈짓돈 빼와가지고 외환시장에다 달러를 확 잡아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달러를 사면서 들어가는데 누가 달러를 미친 듯이 팔아버리면 큰 손이, 그럼 우리는 당하게 되겠죠. 이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셋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반기 환율 보고서라는 걸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국가들 중에서 누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장난치나 이거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월 달에 그러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럼 환율 보고서에 이름 적힐 거 아니에요? 분위기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가 3개 있다고 했는데 셋 다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같이 합심해가지고 고! 하면서 한 방향으로 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환율을 보시면 윗방향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계단식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있겠죠. 너네 뭐해? 그럼 우리 달러에서 돈 벌어. 그러면 나도 하면서 붙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의 상승 쏠림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럼 1,5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이게 미국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우려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 때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약간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달 얼마 전에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에서 한 얘기가 딱 이겁니다. 너무 힘들면 개입해도 되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00억 달러 정도 외환시장 개입했다는 얘기, 일본에서도 외환시장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셋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 가지 리스크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 리스크,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하겠죠. 거기에 뭐가 터진 거냐면 11월 중순에 CPI가 살짝 고개를 숙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1번 리스크에 점이 들어온 거, 불이 들어온 거죠. 지금 3번으로 때려 맞고 있는데 1번에서 불 들어오니까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확 주저앉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환율이 이렇게 주저앉은 상태에선 거침없이 진격하다가 다들 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럼 잠시 뭘 해야 되냐면 전열을 정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전진하더라도요. 뭐가 이제 있냐면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중간중간 등장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진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갈 때 한 레벨 간 다음에 양쪽 보고 또 한 레벨 간 다음에 양쪽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강달러의 기조는 유지가 되지만 상승 속도는 좀 제한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점들을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 또 바비 전무님께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오부 부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약간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장세로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월 말 10월 초를 바닥으로 글로벌리 그리고 국내에서도 위험 자산이 반등하기 시작한 가장 큰 트리거는 어쨌든 간에 달러화의 약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화의 약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가 바뀐 건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비 전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역환율 전쟁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 부분하고 좀 설명해 주시면서 미국 입장에서 계속 달러화를 강세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달러화의 강세는 어쨌든 좀 고점은 본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자기네 이제 통화의 가치를 이제 싸게 해야지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국가들마다 싸게 하는 걸 원했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이제 오 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양면 공격을 하는 거죠.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지만 사실은 전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물가를 뭐냐면 자기네 통화가 비싸지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싸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마이크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10,000원이었는데 이게 5,000원이 됐어요. 그럼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주겠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양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환율도 이제 자기네 통화가 비싸지면 그만큼 물가를 방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환율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난 거죠. 근데 사실상은 이 달러 전쟁이죠. 이제 환율 전쟁도 그렇고 역환율 전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까지 조금 이제 그 환율이 내려온 이유를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 유로화는 굉장히 멀리 있는 통화라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로는 뭐 멀기도 하지만 뭐 달러는 가깝게 생각하고요. 이중 통화기도 하고 이런 그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계시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유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원화랑 그런 밀접한 통화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원 환율을 보시려면은 유로 달러 환율을 보시면 돼요. 반대죠, 거의. 왜냐하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거의 이제 60% 이상 이렇게 유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사실은 여러 그 유로존에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존이 옛날에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마르크와 프랑 이런 그 통화들을 다 가중치를 통폐합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유로존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입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원은 무작정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리저브라고 해요. 이게 외화가 이제 국가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중앙은행에서는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그냥 저희가 투자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그런 그 이윤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돈을 받으면은 가게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든가 아니면 뭐 채권을 사든가 주식을 투자하든가 이러지만 똑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중앙은행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더 높은 이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국가나 중앙 정부에서도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갖고 있는 채권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한 10% 이제 뭐 조금씩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1년 사이에 한 10% 정도의 미국 그 국채를 갖고 있는 보유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어떤 그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미국 국채를 팔잖아요. 미국 국채를 팔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받겠죠. 그죠? 미국 달러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국에 와서 예를 들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달러를 받았으니까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는 강해지겠죠. 그럼 환율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정도 낮아진 거예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좀 약간 내려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6월 달까지만 해도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 0%의 제로금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두 번에 거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한 번에 거친 빅 스텝. 이건 정말 그 상전벽해가 된 거죠. 작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금방 이것을 뭐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궁금증이 많았단 말이에요. 회의론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감격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얘네들도 할 수 있구나. 하면 하는구나. 이러니까 지금 많이 사실은 유로화가 페어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는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달러 원 환율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전망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무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먼 길 찾아서 여기까지 추운 날씨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얻어 가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결론을 원해요. 그죠? 그래서 전무님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달러화의 강세가 좀 정점은 본 건가요? 어떻게 다시 또
지난번 고점을 볼 수 있나요? 그거까지는 한번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뭐 같은데. 금요일 날 25일 날 이진우 소장님 그 보실 때 제가 그 이동 평균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 자료 보시면 200일 이동 평균선 이평선이 이제 105점대 중반 정도 되는데 치고 내려왔었다.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추세는 좀 꺾인 상태입니다. 달러와 강세가. 그리고 그 최근에 1,441원에서 1,40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사상 초일이거든요. 100원이 떨어지는 게. 그렇지만 1,300원대에서 1,400원을 돌파해서 한 달 내내 9월달 1,400원대 있었단 말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1,400원대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면은 내재적 가치나 여러 가지 실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치면은 1,400원대 위로 간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수요라고 보는 거죠. 이제 트레이딩 그 보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그 가수요가 붙었다. 그 증거를 보자면은 10월달에 우리나라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 그것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대부분 그 예금한 게 많이 늘었는데 한 95% 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아가지고 환전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 더 오를 것 같아. 기업에서 팔지 마 자금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량이 안 나오니까 달러보다는 원화가 약해지게 되고 달러는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1,400원대가 깨지면서 내려오니까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이라도 팔아라. 그래서 거기에 추격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주식시장하고 추격 매도를 계속 해버리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일주일 만에 빼빼로로 돼 때는 35원이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이런 추격 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아까 그 직구시네요. 이게 결론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위로화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거는 원래 그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역추리를 해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드리는데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유로화가 내년에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유로화가 그렇게 강해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같이 페이스로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두 번에 걸친 자이언트 한 번의 빅스텝을 거쳐서 2%까지 왔죠. 굉장한 장족의 발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 전에 와서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만연해 있을 거고 높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격 혁명적인 그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갖고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른 물가가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첫 번째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변동성이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도 향후 내년 초 1분 2, 4분기까지는 굉장히 달러원이나 여러 가지 통화에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2, 4분기까지 해서 달러화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강세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로 보면 지금 한 105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10%, 20% 떨어진다. 뭐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내년까지 예를 들면 한 10%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00 밑으로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하반기까지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떨어질까?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105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로화를 본다면 유로화가 페어가 지속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유로 달러의 페어가 지속이 되려면 유로의 그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나아져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에너지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조기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결말나고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조금 반등을 해서 예를 들면 한 5% 정도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는 지금에서 약간 횡보를 하되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0 이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신용 사태 같은 그런 이슈들을 굉장히 짚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돈이 많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도 회수를 많이 했고요. 외국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긴축이 원래 이제 9조 달러 작년 말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피크 때 9조 달러 8.9697조 달러까지 있었는데 지금 8.6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한 달에 약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정도의 돈이 지금 다시 회수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거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이 조금씩 말라간다. 시장에 돈이 말라가는데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에서 더 넘지 않아. 너무 좋아. 그렇지만 1년 동안 이게 지속될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기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이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 4분기, 2,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달러 원 강세가 재현은 될 수 있지만 어떤 신용 트리거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모든 거래들이나 상품들이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상품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 외환도 있고, 그다음 파생 상품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용이라는 트러스트, 그죠? 이 신용이라는 바탕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용이 있지 않으면은 모든 시장이 급작스럽게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 사태에서 보고요, 뭐 트러스 총리의 사태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신용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앞으로 물가, 얼마 전에까지 물가를 봤고요, 금리를 봤고요, 그리고 환율을 저희가 봤지만 내년 초에는 저희는 신용, 트러스트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답변 너무 열심히 해주신 우리 전문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오버슈팅해서 조금 정상화되는 것 같긴 한데 달러 강세가 완전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각자의 해석으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어떤 분께서 금리를 경제에 고통이 있음에도 올려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연준의 속내가 어떤지 하고 어떤 쪽에서는 일종의 블러핑이다. 금리 인상 이제 할 만큼 왔는데 속도 조절만 얘기하면 시장이 너무 쏠릴 수 있으니까 약간 균형을 잡으려고 최종 금리는 그래도 높이겠다라고 이제 약간 양다리 걸쳐 놓은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다. 진짜로 연준의 진심을 믿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는 연준을 잘 모른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장님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고금리하고 강달러를 만들게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상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수그릴까? 딱 그러니까 조금만 완화 스탠스로 살짝만 돌아서게 되면은요, 시장이 너무 그걸 기다렸는지 약달러하고 저금리로 한 방에 돌게 되거든요. 이번에 최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조금만 흔들어 놓고서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면은 고금리 강달러에서 한순간에 저금리 약달러로 돌아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앞에 있는 괴물이 다시 강해져요. 그럼 또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싸우고, 그럼 이게 무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실물 경기가 망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약간이라도 고삐를 좀 풀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약달러가 차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긴축을 해야 되기도 하면서도 완화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연준한테 주어진 주문은 뭐냐면 긴축하면서 완화하라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을 두 개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지 않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느낌이 딱 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긴축이라는 어떤 정책을요 하나로 바라보지 않고 얘를 갖다가 쪼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11월 달 FOMC 끝났을 때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로 바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저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긴축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how fast, 얼마나 빨리 올리나. 두 번째는 how high, 얼마나 높게 올리나. 세 번째는 how long,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가나.
이 세 가지로 분할해서 보자는 얘기죠. 이걸 왜 세 가지로 분할했지 않는 순간 세 가지로 나누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how fast는 out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how fast라는 쪽은 완벽하게 완화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그럼 완화를 주는 거죠. 그럼 박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에 how high에서 좀 더 금리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how long에서 좀 더 그 높은 금리를 이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잔을 세 잔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잔에서는 완화의 카드를 넘겨주면서요. 나머지 두 잔에서는 긴축의 강도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조삼모사잖아요. 근데 조삼모사도 잘 생각해 보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그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거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그걸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에 원숭이들 기분은 다를 수 있어요. 3개 받은 원숭이와 4개 받은 원숭이는 아침에만 바라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How fast가 먼저 올까? How high가 먼저 올까? How long이 먼저 올까? 어떻게 보면 How high는 정점은 내년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 아닌가요? 사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How long은 그 정점에서 얼마나 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2번과 3번 컵은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죠. 그럼 당장은 뭐가 힘들죠? 자이언트 스텝 4방 연속으로 맞아가지고 얼얼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때릴까 봐 지금 거의 뭐 이거 제발 이거 좀 속도라도 줄여줘 이러고 있는데 이걸 줄여주면 일단 아침에 4개 온 거 아닌가요? 일단 아침에 4개 바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삼모사도 시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 있는 주먹이 멀리 있는 법보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How fast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거기에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How fast라는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호재를 시장이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느끼게 될 거는 뭐냐면 How high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내년에 원래 올해 12월에 원래 75bp 인상한다고 했던 걸 50bp로 낮췄고요. 내년 2월달 FOMC에서는 50bp 인상한다고 했던 걸 25bp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3월하고 5월을 걸른 다음에 6월에 가서 한번 올릴까 말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는 확실히 낮아질 거라는 건 연준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는요. 강달러다 약달러다 이것보다도 긴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긴축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긴축의 방법을 분할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요. 금융시장이 부러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금융시장이 부러져 버리면은 바로 통화 완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골키퍼가 골문 비우고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1대1이 되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제일 고민하는 건 제대로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영국작이 날 수 있거든요. 제대로 긴축하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속도 조절하는 거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교두보를 쌓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철군이 아니라 휴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는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호재를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상반기에는 How high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How long에 대한 고민이 아주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다시 또 우리 변 전무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주실 때 저는 사실 좀 공감되는 부분이 그 신용 위험이 조금 내년에 불거지면 다시 환율이 고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여지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수합 레이트를 얘기해 가면서 조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예, 일단 환율이 역사적으로 1,400원 넘어간 게 딱 세 차례잖아요, 전무님. 97년 외환위기 때 2,000원 갔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00원 갔습니다. 최근에 1,400원 뚫고 갔다가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과연 이렇게 순순히 물러난 건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무님 보시기에 세 번째 1,400원 환율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간 거를 이거를 비상등 해제로 봐도 되는 건지 다시 비상등 켜진다고 한다면 아까 신용 위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 내지는 조금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 요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세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1,400원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시죠. 그다음에 신용 위험과 결부돼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를 좀 이렇게 분석해 달라는 두 번째 질문 같고요. 세 번째는 요약해 달라는 질문 같은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천사 아까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달러 강세는 제어가 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운운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수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1,400원대나 1,200원대 후반에서 이제 뭐 앞으로는 형성이 될 수 있다. 특히나 1,300원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이루어지겠다. 그렇지만 1,400원대 이렇게 팡 튀어서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면은 굉장히 큰 미국의 뭐 3대 기업이 망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냐면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체계적인 위험을 보고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터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건 비체계적인 위험이거든요. 뭐 어디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뭐 어느 나라를 다 뒤엎었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1,40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용 위험을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풀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워낙 인포맥스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금리하고 그 다음에 신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CDS라는 거예요. CDS, 예.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거죠. 크레딧 디폴트 수합. 사실 이 CDS는 수합이 아닙니다. 수합이 아니고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50bp, 0.5%다.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5년짜리 CDS 한국물이 0.5%다.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1년에 0.5%를 나한테 주면 한국이 망할 리스크를 떠안을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의 성격인 거죠. 보험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용의 문제도 되고 금리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신용 부도 수합이 0.5%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정희 박사님도 아시지만 0.7 뭐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약간 한 0.2%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신용과 금리를 둘 다 포함하는 CDS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베이시스는 오히려 그죠? 늘어났어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박정희 박사님한테 다시 토스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그러면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결론을 드릴게요. 두 깜짝 개가 놀랐습니다. 저 갑자기 지금 봉변 나갈 뻔했네 지금. 예. 이게 두 개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CDS는 내려왔고 베이시스는 반대로 가고 그러면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유동성이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유동성이 망가진 상태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CAP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CAPM. CAPM이 사실은 모든 가정들이 뭐 스테이터스 코어를 가정을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CAPM은 작동하기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지금 한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신용과 금리의 관계 또 여러 타 변수와 신용과의 관계를 조금 잘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 시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짓궂은 질문을 던져서 저한테 복수하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부 부장님께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또 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의 구독자의 수준이 다 높거든요. 우리 또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그죠? 지금 2년, 10년 스프레드, 3개월, 10년 스프레드 역전 엄청 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경기 침체 왔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뭐 저는 뭐 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레벨이 어느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냐 아니면은 되게 강한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 이슈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는데 한 1.5조 달러 정도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쌓여 있거든요. 이게 저축률하고 저축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라는 건 매달 벌어들이는 돈 중에 얼마를 저축하니 이거고요. 그 저축률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축 총액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 저축 금액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원래는 저축이라는 게 잘 안 쓰고 있다가 불황이 찾아오면 조금씩 이렇게 쌈짓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이 저축이 하나의 버퍼가 되면서 어려운 침체가 왔을 때 마일드한 침체로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요즘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게 미국 사람들이 하도 소비를 많이 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에도 저축은 그 필요 없다 그냥 미리 써놓으면 나중에 또 돈 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서 그런 건지 이 저축을 허물면서 지금 계속 소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버텨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몸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계속 웃으면서 막 달리니까 계속 이제 힘든 미션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저축이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는 절벽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저축이라는 게 하나의 와일드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 쓰면 안 되고 나중에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쓰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럼 저축을 쫄아가지고 나중에 쓰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저축을 가지고 있을 때 보상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예금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다들 은행에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최고의 재테크 상품은 정기예금이라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왜 정기예금이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 됐을까요? 졸지에 금리를 많이 줘서입니다. 그럼 예금 금리가 높잖아요. 사람들은 저축을 쓸 때 허물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리를 높게 유지해 주는 게 저축을 쓰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저축을 나중에 써가지고 마일드한 침체로 넘어가게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저축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발본 세곤해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저는 온다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이 저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조금은 마일드한 침체로 끝날 가능성들도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무님께 마지막 질문은 좀 쉬운 거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저한테 하실까봐. 아니 근데요. 네. 여기 그 아까 책 얘기만 좀 하고 그러다 그러더니 예, 대본도 없는 걸 다 여쭤보시네.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마지막 질문이 책 얘기예요. 아우, 전무님 날카로우셔요. 요 슈퍼달러 슈퍼리치라는 책에 보면 그 여러 투자자에 대한 좀 조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외환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외환이 이용되는 뭐 흔히 말하는 서학 게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전무님 투자자 관점에서 외환 시장에 대한 활용도 내지는 요런 것들을 조금 유의 있게 봐라 또는 요 책에 그런 내용 담겨 있으니까 꼭 사라 뭐 이런 얘기 마무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책이 그 여러 독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의 그 눈높이에 이렇게 잘 맞고 이렇게 볼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좀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부터 앞에 들고요.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되면은 이렇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꼭 만약에 사시면은 여러 챕터를 갖다가 처음부터 보셔도 되지만 그때 그때마다 빼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거의 벽돌 수준이라 이게 그래서 뭐 벽돌 수준에 조금 죄송하긴 한데 들고 다니시기는 좀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 하지만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것을 갖다 사실 더 넣고 싶었는데 더 넣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 정도까지 넣었는데 제가 웬만한 그 외환 구조화 파생
외에는 다 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환 뭐 구조화 파생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전 단계까지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외환 시장에 있어서 뭐 굳이 이것을 본다고 크게 도움이 되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책을 보시든지 외환 시장 관련 책, 뭐 경제학 책이든 아니면 이 책이든 여러 책이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환경에서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지금 앉아 계시는 이런 기자재나 아니면 우리 뭐 전기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입 물품이나 글로벌 교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왔느냐.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환율과 썸타기라고 이렇게 명명히 지은 것도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외환시장을 더 넘어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참가자세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아니시라도 소비자만 돼도 직접적인 참가자십니다. 그래서 참가자로서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을 예. 제가 저희 추천사를 써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사실 전무님께서 이제 그 한번 부탁을 해주셨을 때 사실 전무님 스타일을 제가 알아서 이제 전문서를 쓰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이제 환율과 썸타기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좀 약간 좀 이제 되게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딱 이게 글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게 저런 디자인이 아니고 이 제본 디자인 같은 걸로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쭉 봤는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이 전무님께서 되게 세심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받으셨던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내용까지 넣으셨어요 할 정도로 진짜 거의 교과서에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짐없이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되게 쉽게 쓰시려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 쉽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압 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도 진짜 쉽게 푸시려고 노력한 흔적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좀 이렇게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쉽지만 참 깊이 있는 이제 그런 책이 아닌가.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전무님 네임밸류는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믿고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저도 조금 홍보를 드리면 이게 책이 등장 인물이 있어요.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이렇습니다. 100만 불 과장, 5억 원 대리, 1,000원만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시면은 딱딱하지 않게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책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이제 여러분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사놓는데 환 해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을 오픈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해치를 해야 되는지, 또 이익이 난 걸 어떻게 또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체적인 질문과 답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변정규 전무님과 오건영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